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치투게더입니다. 올해 들어서도 한국 코스피, 코스닥, 미국 주요 주가 지수가 거침없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시 거품 논쟁도 점점 가열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거의 모든 지표가 2000년, 2008년 거품 붕괴 전과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지금이 거품인지 아닌지, 거품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 생각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 1년 주식시장을 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ETF 트리맵 차트인데요. 네모의 크기가 시총, 색깔이 퍼포먼스를 나타냅니다. 녹색이 밝을수록 퍼포먼스가 좋았던 거고요. 반대로 빨간색이 밝을수록 퍼포먼스가 저조했던 것입니다. 예컨대 여기서 밝은 녹색으로 표기된 ETF는 최근 1년 성과가 30% 이상이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의 녹색이고 대충 봐도 3분의 1은 밝은 녹색입니다. 전반적으로 성과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버스 ETF를 먼저 지워보고요. 그리고 레버리지 ETF를 지워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 ETF까지 지워보면 빨간색으로 표기된, 그러니까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ETF는 에너지, 리츠, 유틸리티,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오일 ETF에 한정됩니다. 한국에 투자하는 ETF도 최근 1년 성과가 50%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어서 주식을 보겠습니다. ETF 트리맵보다는 확실히 빨간색이 많이 보이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녹색이 더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30% 이상 오른 종목도 꽤 보이고요. 어닝에 큰 변화가 없으면 주가가 이렇게 오를 때 퍼는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트리맵은 각 주식의 퍼를 보여주는데요. 녹색에서 빨간색으로 갈수록 퍼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 퍼가 30 이상이면 밝은 빨강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조금 과장하면 절반 이상의 종목이 퍼가 30 이상입니다. 흔히 주가가 고평가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주가가 고평가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퍼는 주가에서 주당 어닝을 나눈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주가가 일정한데 어닝이 증가하면 퍼는 내려갑니다. 이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올해 어닝 증가율이 서프라임 이후 최고로 높을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물론 기저효과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보시는 자료에 의하면 올해 S&P 500의 평균 어닝 증가율은 24%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다시 퍼 트리맵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빨간 빨강이 많은데요. 여기서 포워드 어닝을 대입하면 밝은 빨강이 확 줄어들고 녹색도 많아집니다. 즉 퍼가 낮아졌다는 거죠. 요점은 주가가 비싸다 싸다를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상대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김영익 서광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가 중앙일보에 기고한 칼럼을 보면 거의 모든 지표가 2000년, 2008년 거품 붕괴 전과 유사하다면서 미국 증시 거품 논쟁을 각종 지표로 분석했는데요. 한번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앞서 김영익 교수님을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유튜브에서 워낙 활발히 활동 중이셔서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이시고요. 한국창의투자자문 대표를 역임하신 분입니다. 칼럼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자자들은 누구나 자신이 추정하는 가격이 합리적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현재 혹은 내 주식에는 거품은 없다라고 믿고 있는데 그러나 지표로는 거품 징후가 뚜렷하다. 이것이 칼럼의 결론입니다. 시장의 거품 여부를 판단하는 전통적 척도 가운데 하나가 시가총액을 명목 국내 총생산 GDP로 나눈 소위 버핏 지수입니다. 미국 기준으로 지난해 3분기 버핏 지수가 270%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952년 이후 장기 평균인 106%, 2000년 이후 평균인 176%보다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최근 2010년 초 210%를
크게 웃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통상 80% 아래면 저평가, 100%가 넘으면 고평가라고 보는데요. 현재 수준은 123%로 고평가 구간이고요. 역대 최고치입니다. 칼럼에는 2015년부터만 자료가 나와서 제가 예전 자료를 다른 데서 가져와 봤습니다. 2011년부터 한 10년간 80 중반선을 유지하다가 작년에 가파르게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좀 전에 270이라고 했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123이고 미국 대비 절반 수준이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말이죠. 법빛 지수는 그 나라의 트렌드를 비교해야지 나라끼리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분자인 시총을 결정하는 상장기업의 포트폴리오가 나라마다 다 다르고요. 분모인 GDP를 구성하는 요소도 나라마다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신 김에 S&P 500 퍼 추이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880년쯤부터 보면 미디안, 즉 중앙값은 15 정도이고요. 1월 PER은 중앙값을 훌쩍 넘어 4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앙값이 평균하고 다른 개념이긴 한데 평균이라고 그냥 보면 현재 퍼는 40, 장기 평균 퍼는 15, 그러니까 현재가 장기 평균보다 대략 2.7배 수준입니다. 즉 기업의 어닝보다 주가가 지나치게 올랐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높았던 시기는 2000년 IT 버블 때와 2008년 서브프라임 때 이렇게 딱 두 번밖에 없었습니다. 김영익 교수님은 빚내서 주식을 사는 것이 거품의 징조일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미국 내 주식 신용 대출이 지난해 11월 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저점 대비 67%나 증가한 것인데 이는 속도와 규모 면에서 IT 버블,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크다고 말했습니다. 주식 비중도 50%로 높아졌습니다. 주식 비중이 높아진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신용대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올해 미국 경제가 회복되면서 인플레와 시장금리 상승 압박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대규모 부양책을 이미 발표했고 이에 따라 시장금리가 꿈틀대고 있습니다. 김영익 교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법빛지수, 퍼, B2, 주식 비중, 인플레 및 금리 등을 볼 때 거의 모든 지표가 2000년, 2008년 거품 붕괴 전과 유사하다. 그래서 거품 징후가 뚜렷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칼럼 말미에 주식 비중을 좀 낮춰라. 인플레와 금리 상승에 취약한 미국 주식 비중은 줄이고 중국 등 일부 아시아 그리고 물가 연동체 금에도 관심을 가지라고 조언했습니다. 일정 부분 동의하는데요. 조금 이따가 제 의견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칼럼 중반에는 레이 달리오의 거품 여부를 판단하는 7가지 기준이 언급되었는데요. 7가지 기준은 이렇습니다. 가격이 전통적 척도보다 높은가, 가격이 미래의 이익을 과대평가하고 있는가, 투자자들이 높은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자산을 매입하고 있는가, 투자자 혹은 기업이 미래를 과다하게 사고 있는가, 시장에 신규 참여자가 늘고 있는가, 시장의 낙관적 분위기가 팽배한가, 마지막으로 통화정책 긴축 리스크가 거품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가. 이렇게 7가지입니다. 제 나름대로 이에 대한 답변을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7가지 중에 6가지가 거품 신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거품이라는 말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품이라는 것은 후행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저는 현재 시장이 과열이다 라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2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과열일 때 나오던 기사, 칼럼들이 요즘 아주 자주 보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레이 달리오 7가지 기준에 해당하는 칼럼들 이외에도 스펙 관련 칼럼 유튜브 영상이 요즘 부쩍 보이는데요. 제 투자 경험상 보면 스펙이 주목을 받을 때는 주식시장이 과열이었습니다. 2번째입니다. 예능 프로그램에 투자 전문가들이 나올 때
주식시장은 과열이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메리츠 자산운용 존리 대표님, 그리고 SF플러스 강방천 회장님, 이 두 분 모두 유퀴즈에 나오셨었죠. 투자 전문가들이 언론에 자주 나오면, 특히 예능에까지 나올 정도면 대중들의 관심이 확실히 크다는 거잖아요. 시청률이 나올 것 같으니까 섭외를 하는 거니까요. 이럴 때가 돌이켜보면 과열이었고, 후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때가 버블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첫째, 빚으로 또는 만기가 있는 돈으로 투자하고 계신 분이라면 분할해서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10개월 뒤에 1억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1억이 다 주식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본인이 바라보는 시황이 좋다면 10%씩 10개월에 분할 매도하시고, 시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시면 더 짧은 기간을 두고 분할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분할 매도를 말씀드리냐면 마켓 타이밍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이나 한국 신용대출 한도 잔액이 몇십 조라고 합니다. 그 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와서 더 끌어올릴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정부가 요즘 돈 많이 나눠주잖아요. 그 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르고 내리는 시점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분할 매도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이 돈은 몇 개월 뒤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한 번에 빼시는 것도 한 방법이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월 정액 투자입니다. 지금은 종목 분산보다 시간 분산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왜냐면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안 좋은 주식도 같이 오른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목돈을 투자하기보다는 매달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포트폴리오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투자자분들이 미국 주식이나 테크 주식에 어느 정도 쏠린 포트를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의도한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ETF를 투자하다 보면 이렇게 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켓 타이밍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리고 미국 주식이 또는 테크 주식이 오를지 떨어질지도 모르는 것이지만, 균형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은 언제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리츠 ETF와 이머징 ETF 비중을 좀 높였습니다.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면, 지금 가지고 계신 주식 중에 잘 나가는 애들을 팔고 비실한 애들을 사라는 게 아닙니다. 확실히 역발상 투자는 길고 험난한 여정입니다. 자, 그럼 연금 계좌로 투자 가능한 리츠 ETF 2개와 이머징 ETF 1개를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ETF는 타이거 미국 MSCI 리츠입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환해지를 실시하기 때문에 환이익이나 환손실은 보지 않고요. 총 보수는 0.24%로 해외 투자 ETF 중에서는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보통 괜찮은 리츠 ETF를 보면 배당 포함해서 연 6%에서 8% 정도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주는데요. 작년은 아무래도 코로나19 영향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6개월 수익률은 11%로 올라왔고요. 아마 장기적으로는 6에서 8%의 수익을 유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리츠 ETF는 킨덱스 싱가포르 리츠입니다. 여기서 왜 이 펀드에 투자해야 하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대체 자산 필요성 증대, 우호적 투자 환경을 보유한 싱가포르 매력 부각, 자금 부담 완화, 부동산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개선 효과. 2019년 1월 최근에 설정된 펀드이고요. 주로 산업 및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상위 10개 종목을 보시겠습니다. 저처럼 싱가포르에 주재하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 표를 보고 이 펀드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회사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펀드 역시 최근 1년 성과는 좋지 못하고요. 저는 이 펀드도 가지고 있지만 더 오래전부터 싱가포르 연금 계좌로 싱가포르에 상장된 싱가포르 리츠 펀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연평균 8% 정도의 수익을 안겨주는 꾸준한 이런 펀드가 싱가포르 리츠입니다. 총 보수는 0.4%로 높은 편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 펀드의 취약점은 유동성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설 지나고 한번 호가창을 열어보시면 호가도 듬성듬성 떨어져 있고 물량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큰 액수로 투자하실 분들은 들어가고 나가기가 좀 짜증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머징 ETF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킨덱스 러시아 MSCI ETF입니다. 이 펀드는 러시아에 상장된 주식을 직접 거래하지는 않고요. 장외 파생 상품을 거래하는 펀드입니다. 통상 거래가 조금 용이하지 않은 나라에 투자하는 펀드들이 다 이런 식입니다. 환 노출형 상품으로 환 해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펀드가 산 종목의 성과와 원화 대비 루블화의 가치 변동에 둘 다 영향을 받습니다. 러시아 주식도 그렇고 루블화도 그렇고 변동성이 심한 편이고요. 그리고 둘이 비슷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둘 다 좋으면 굉장히 괜찮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것은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펀드는 앞서 언급한 두 개의 니치 펀드처럼 장기로 가져갈 생각으로 편입했다기보다는 원자재, 에너지 쪽이 향후 중단기 흐름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해서 편입했습니다. 상위 10개 종목을 보면 역시 에너지 기업이 많이 눈에 띕니다. 특히 제 눈에 띈 것은 가스프롬인데요. 아마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축구장 광고판이라든지 유니폼에서 종종 보셨을 기업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다니는 회사와 일부 사업 부분에서 경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좀 잘 아는 기업인데 에너지 기업으로서 참 좋은 회사입니다. 최근 3년 수익률은 19%, 1년 수익률은 마이너스 16%, 3개월 수익률은 25%입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변동성이 심한 주식이나 펀드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이 펀드는 제 연금 계좌 포트에 적은 비중으로 담았습니다. 총 보수는 0.5%입니다. 이 펀드도 역시 유동성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데요. 연금 계좌에서 담을 수 있는 러시아 패시브 펀드는 이것뿐이라서 담았습니다. 여담으로 ETF는 확실히 타이거나 코덱스가 관리가 잘 되고요. 킨덱스나 아리랑 이런 쪽은 좀 가끔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자족 연습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에 좋은 글귀가 있어 이것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영상을 줄이겠습니다.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으나 잘못된 대응으로 망하는 사람은 많다. 항상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두가 부자 되는 방송 리치투게더 TV였습니다.